안녕하세요, 김윤의 축구학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분석은 바르샤와 인테르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3대3으로 마무리되면서 바르셀로나가 사실상 16강 진출에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앞으로 인테르가 한 경기만 이겨도 승자승 원칙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바르샤는 이번 경기를 꼭 이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경기 통계도 25번 슈팅했지만 빅찬스는 3번 있었고 인테르는 11번 슈팅에 오히려 5번의 빅찬스를 만들면서 인테르가 바르샤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사비가 지난 인테르 원정과 다르게 어떻게 인테르 수비 진영을 공략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인테르가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르샤가 이전에 준비했던 전체적인 포지셔닝을 먼저 살펴보면 변칙적인 백스리를 만들면서 3-4-2-1 형태를 만들고 알론소와 덴벨레를 좌우측으로 넓게 위치하게 만들면서 하피냐와 가비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잘라 들어가게 만들었지만 사실상 윙백이 안쪽으로 개인 기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부분을 자주 가져가고 하프 스페이스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매우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U자 형태로 빌드업이 진행되는 장면들이 많아 이번 경기에서는 겉도는 패턴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와 다르게 알론소가 풀백으로 나왔지만 왼쪽 스토퍼처럼 위치하게 만들고 로베르트를 오히려 전진시켰는데 단순히 오버래핑 시킨 게 아니라 로베르트를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만들었고 후방에서 변칙적인 백스리를 만들고 부스케츠까지 가운데로 두면서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경기와 동일하게 바르샤는 후방에서 안정적인 숫자로 인테르를 상대할 수 있었고 이선에서는 페드리와 가비 그리고 로베르트가 위치한 라인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덴벨레와 하피냐가 양 사이드로 넓게 위치하면서 레반도프스키가 원톱으로 위치하지만 사실상 페드리가 처진 자리에 위치해서 3-1-3-3 형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르샤 선수들의 히트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론소는 좌측면 자리에서 낮은 곳에 위치한 흔적들을 볼 수 있고 로베르트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전진했던 흔적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좌우측 풀백들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었고 페드리와 가비 히트맵도 볼 때 페드리는 좌측에 있는 흔적이 집중되어 있지만 중앙까지 이동해 우측까지 이동한 흔적도 볼 수 있는데 가비는 반대로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흔적들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비가 이선에 3명의 숫자를 두고 레반도프스키까지 가운데로 두면서까지 1, 2선에 많은 숫자를 배치한 이유는 인텔의 수비 라인과 3선 사이 공간을 공략하기 위함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르샤의 후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이아몬드 형태로 후방에 위치할 때 인텔의 투톱은 한쪽으로 쏠려서 같이 압박하는 게 아니라 부스케츠를 사이에 두면서 압박하는 형태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아무래도 인테르가 전방에서는 숫자 싸움에서 크게 밀리다 보니 두 포워드가 바르샤의 좌우 스토퍼에 위치한 선수를 견제하는 쪽으로 압박 초점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스케츠가 볼을 소유할 때는 가운데 있는 차라노글루가 아예 전진하면서 견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사비와 바르샤 선수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진해서 오른쪽 센터백에게 열리면 가운데 공간이 오픈되기 때문에 이선에 많은 숫자가 있는 바르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선에 많은 숫자를 배치한 데는 측면에 넓게 위치한 하피냐와 덴벨레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빠지는 선수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패스하는 패턴들도 있었는데 냉정하게 경기를 봤을 때 세네 장면을 제외하면 주로 윙어가 안으로 들어오는 패턴의 개인 기량을 거의 선보이면서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하피냐는 우측면에 위치해서 한 번 접고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기 때문에 인테르가 공중볼을 클리어하기 위해 계속해서 스텝을 밟아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틈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노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측면에서 패턴으로 푸는 플레이는 여러 차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패턴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분명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장면을 보면 첫 번째는 알론소가 잠깐 넓게 위치해서 볼을 지체하지 않고 사이 공간으로 내주면서 덴벨레가 침투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바깥쪽에서 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알론소가 안으로 들어가서 덴벨레에게 볼 받을 공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볼이 여기서 끊겼어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숫자 싸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결국 하피냐가 넓게 위치하고 로베르트가 빠져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기회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 의문이 들 텐데, 이렇게 측면에서 만드는 패턴 플레이 말고 바르셀로나가 보였던 패턴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다시 후방과 중원으로 넘어가 보면 바르샤가 2선에서 충분히 수적 우위를 거둘 때 부스케츠가 볼을 잡으면 가운데 선수가 전진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가비나 로베르트가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이면 인테르는 센터백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백으로 간격을 맞췄던 수비 라인이 4명의 선수만 남게 되면서 서로의 간격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바르샤는 이런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센터백을 끌어당기고 2선에 볼을 수하게 된다면 레반도프스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루트를 통해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센터백이 유인되지 않아도 후방에서 레반도프스키를 향해 주고 다시 2선에 있는 선수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2선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2선을 활용해 공격하는 패턴은 인테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는데요. 5-3-2 수비 형태를 갖추면서 단순히 수비에서 공격하는 상황 말고도 골킥부터 시작한 빌드업 상황에서 바르샤는 수비 진영이 4-4-2에 가깝게 맞춰질 때 1대1로 수적 동료를 지속적으로 갖췄습니다. 이때 지속적으로 우측면에서 빌드업을 풀 때는 전진한 바렐라를 향해 짧게 풀기도 했지만, 좌측면에서 빌드업 할 때는 거의 제코를 향해 길게 넘겨주면서 부스케츠가 전진한 상황에서 2선까지 전진한 바렐라를 향해 주고 측면에 있는 빠른 선수들에게 볼을 내주면서 공격 템포를 높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역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패턴이 굉장히 잘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키퍼가 길게 넘기면서 제코가 버텨주고 양쪽에 있는 윙백들이 훌륭한 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종방향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 측면에서 측면으로 전환되는 패턴을 굉장히 잘 활용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